사실 23년에는 상승 말고는 다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미국 시장이 최저점이 오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다. 2022년에 반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레벨 자체가 높은 거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당연히 손실이 큰 것부터 먼저 날려야 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의 저자시죠. 강환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부러워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여행 다니고 이제 그 뭐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파이어족으로서 네.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데 일단 그것도 그 경제적으로 일단 그 가지고 있는 그 자금들이 그래도 제대로 잘 투자가 되고 성과가 나와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성적 물론 매년 10월이면 다 팔고 10월이면 사시죠? 10월 말에 보통 삽니다. 네, 10월 말에. 예. 지금 산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성과가? 야, 제가 작년에 11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플러스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12월에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지금 1월 첫 두째 주에 거의 다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12월에 좀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뭐 그건 별개로 여행을 또 신나게 다녀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여행은 다녀왔다. 네, 8박 9일 갔다 왔죠. 네. 그렇지. 예, 네. 그때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8박 9일 동안 한 번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와가지고, 떨어졌네? 이게 봤죠. 네네. 아, 예. 참 부러워요. 예. 그 퀀트 투자. 네, 자 일단 1월 달, 네. 1월 달 5거래일이 1년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제일 이야기, 중요합니다. 네, 네. 이 얘기를 그렇죠. 하셨는데 이유가 네. 뭐죠? 그 이유가요. 제가 한번 요 스크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료를 따면은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 두 개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요건 이제 미국 자료인데요. 1950년부터 이제 첫 5거래일에 수익이 난 게 47번이 있었고 손실이 난 게 25번 정도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47번 수익이 난 중에 전체 해 수익이 난 게 39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83% 정도의 이제 확률이고요. 반대로 첫 5거래일에 25번 정도 이제 손실이 났었는데 그 경우에는 14번 정도, 한 50몇 % 정도만 연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 요 수익이 전체 해 수익을 가늠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2018년, 73년, 2002년, 66년 요 네 번만 1월 첫째 주에 수익이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전체 수익이 망가졌거든요. 나머지 한 40몇 번에는 큰 손실이 없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거였고요. 네. 한국 거는 제가 이것도 해봤는데 그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그 첫 5거래일을 수익 난 게 23번이었고 이제 그 중에서 19번이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 요것도 83%예요. 네, 그리고 1980년부터 1월 첫 5거래일이 손실 난 게 20번 있었는데 이때는 8번만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 겨우 40%죠. 그래서 확률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첫 5거래일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익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기대하는 우리 강한국 소장님은 일단 4월? 네. 4월 달에 매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때까지가 가장 좋을 것이다. 네. 그때까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네. 몇 %가 이 5거래일 동안 일어나는 그 수익률에 이게 비례한다고 보세요? 뭐 딱히 그거를 제가 수익률을 보통 예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익률의 편차는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수익만 나면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이 2%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1980년부터 이제 첫 5거래일에 수익이 난 경우에는 전체 해에 난 평균 수익이 22% 정도 나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 나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평균보다 좀 높은 수익 정도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그 5거래일 동안 발생한 거에 보통 한 우리가 20% 정도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5거래일에 수익이 나면은 전체 해에 한 22%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예. 1년 내내. 예. 1년 내내. 네. 그러면 올해
그 지금 이 5거래일의 우리 주가 흐름 네.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이다. 네. 그건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코스피가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예. 코스피가. 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했어요. 코스피에 비해서. 네. 올해는 좀 강했지만, 오늘은 좀 강했지만. 네, 오늘은 네네. 좀 예. 강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약했어요. 코스피에 네. 비해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음. 참고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건 좀 다음 해를 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월 첫째 주엔 코스닥 지수가 오를 확률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올해 좀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또 말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또 뭐 산타렐리니 뭐 기대했다가 1월 효과 또 기대했는데 1월 효과도 사실 끝부분에 좀 나왔지 처음에는 좀 안 좋았잖아요. 1월 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한 둘째 날부터 계속 쫙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날이 별로 안 좋았고, 이제 둘째 날 그 이제 오후부터 코스피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코스닥은 둘째 날부터 수익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요 2023년 그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우주의 기운이 몰려드는 네네. 해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예측을 잘 이제 못하는 편이고, 뭐 제가 뭐 해서 뭐 대단히 많이 맞은 것도 없기는 하지만, 사실 23년에는 상승 말고는 다른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상승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상승 네. 할 것이다. 하락 시나리오가 잘 안 보여요, 사실. 그 일단 네. 그래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이유는 뭐 나름대로.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많고요. 일단 요거는 그럼 잠깐 넘어가고, 이제 우주의 기운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 책에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The Right Stock at the Right Time이라는 책인데, 일단 10년 슈퍼 사이클, 미국 시장이 보통 이제 2나 3으로 끝나는 해 최저점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제가 사실 좀 요거 가지고 좀 새 책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일본, 한국도 다 봐주고 쓰고 있는데, 솔직히 그 3회 그 끝나는 해에 순신의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최근 40년 동안에.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대통령 2년차,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미국 시장이 최저점이 오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뭐 11월, 4월은 제가 늘 말하는 거니까 11월, 4월 주식이 좋고 5월 주식은 별로다. 그게 그 세 개가 합치는 게 20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그게 2022년 10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10월 13일 날 나스닥과 S&P가 최저점을 찍었고, 코스피도 그 언저리에 최저점을 찍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것들로 올해 시장을 우주의 3대 기운이 모여드는 네.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는데 네, 근데 심지어 그 후에 몇 개 또 새로운 팩터들이 몇 개 더 붙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그 IMF 후에 한국장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으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것도 세고요. 자, 그럼 IMF 전에 90년대에는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2년, 3년 연속 떨어진 게. 근데 그거랑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그때는 한국 주식이 엄청 비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인가 90년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뚫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2000포인트인데 그때 1000포인트 뚫었다는 게. 그래서 1980년대 말에는 그 일본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90년대에는 2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맞은 적이 있긴 하는데, IMF까지 그 버블이 다 꺼진 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1년 동안 세게 때려 맞은 적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게 2년 연속으로 가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좀 너무 쌉니다. 한국 지금 PBR가 0.9인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은 시장이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선 그은 부분이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저걸로 좀 마우스 이용으로. 그럴까요? 네네. 요 형태이네요. 예, 보면은 이제 요런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석 달 연속으로 하락한 이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주가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이때, 요때, 요거 좀 아니지만 요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석 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좋은 이제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랬고요. 요때도 괜찮았고, 요때도 괜찮았고, 요때가 좀 별로였네요. 요때도 괜찮았고, 예. 요때도 괜찮았고, 요때도 괜찮았고, 요때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석 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인 이제 구간이 이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은 이제 그 주로 이 5.5년 패턴을 주로 이제 그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피크에서 올라가가지고 내려갈 때까지 평균이 이제 5.5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피크에 좀 어느 정도 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떨어지고 주식은 오를 그런 이제 근거가 또 하나 확보가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떨어져 봐야 네. 지금 그렇잖아요. CPI 지표가 12일 날 발표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예. 떨어져 봐야 6%대 많이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거라고 막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 예. 6%라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2%만 돼도 긴장해야 되는 판인데 네.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을 때 계속해서 증시에 안 좋은 그 뭐라 그럴까요?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끊임없이 해대잖아요. 네. 증시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의 그 절대값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6%가 매우 높은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 방향성, 그 8, 9까지 갔잖아요 지난번에 9에서 6까지 내려오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하면은 그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슬로우다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반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년에 그 금리를 올린 게 역대 최고로 가파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쫙 이제 올렸는데 23년에 그거를 반복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지표로 3대 기운이 모여드는 우주에 네. 그런 어떤 좋은 상승이 보여질 거라고 보지만 네. 복병으로 생각되는 그런 연준의 매파 발언 뭐가 됐든 작년과 같은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추가 매파적인 발언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작년 같은 경우 총 합쳐가지고 그 금리를 뭐 한 뭐 4%인가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올해도 또 4%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죠. 네.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많이 아시니까 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도 이렇게 금리가 뭐 5%대 네. 근처에서 이렇게 뭐 오랫동안 유지가 된 그러한 어떤 현상만 가지고도 상당히 경제에 부정적인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해도. 근데 사실 이 5%라는 게 우리가 하도 오래 제로로 가서 그 등에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역사적 평균을 보면 5%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평균 정도로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레벨 자체가 높은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금리 인상 자체도 대부분의 경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단 이게 그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이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가 너무 좋다, 과열이 되었다. 그걸 이제 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식에 별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단 그 금리를 오른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번 같은 거 그 경우에는 확실히 그 주식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다시 내려온다는 거, 그 물가 인플레이션 모니터 꺾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추세가 꺾이는 걸로 확인만 되면 그 자체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한 석 달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꺾이면 그 추세 자체가 꺾이면은 그게 이제 엄청난 호재가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져온 이제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퀀트 투자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몇 네네. 종목 정도를 사시는 거죠? 아, 저요? 보통 뭐 한국 20, 미국 20 그 정도 하고 있죠. 20, 네. 20종목, 40종목 정도를 사고 이제 기다리시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이게 가장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도 아주 안 좋았던 것처럼 네. 많은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런 이유로 1월 달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겠냐 혹은 네. 2월 달 예. 기업 실적 발표 확인하면서 네.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걱정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그날에 주가는 또 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오히려 그런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분명히 뉴스는 안 좋은 건데 그 악재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가격 상승으로 이제 반등한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네. 오히려 이번에 기업 실적 들고 있는 주식들의 실적이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나온다 해도 네.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냐. 삼성전자처럼 그런 어떤 중소형주들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4월 말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 네. 변동이 어떻게 나오든. 네네. 예. 일단 혹시나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왜 4월 달에 가지고 있는 주식 20종목씩 40종목을 다 매도하시는지 그 네.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죠. 아, 그게 그냥 11월, 4월과 5월 초 주식 수익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요. 커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95년에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당시에 그거 가지고 강남에서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강남에 아파트를 안 사고 야, 5월, 10월에 나는 커스피만 투자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 돈이 지금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끔찍한 이제 수익률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11월에서 4월에만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 돈이 제가 알기로 한 7배에서 8배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제가 다 봤는데 11월, 4월의 수익은 뚜렷이 높고 5월, 10월의 수익은 매우 낮은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5월, 10월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자, 취업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4월 달에 매도할 때 네.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매도하실까? 왜냐하면 콘트 투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네. 그냥 좋아 보이는 주식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지금 뭐 40종목, 30종목, 50종목 들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주린이들 가운데서 예. 이 많은 주식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매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당연히 손실이 큰 거부터 먼저 날려야 됩니다. 네. 아, 손실이 큰 거? 그죠. 네. 보통 손실이 큰 거일수록 조금 더 낙폭과대라고 생각하고 오를 때를 기다리고 일단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먼저 팔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돈을 못 버죠.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왜냐면 그게 오르는 게 다 근거가 있거든요, 뭔가. 오르는 건 오히려 더 놔둬야 된다. 그렇죠. 네네. 움직이지 않는 걸 팔고.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게 피터 린치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꽃을 꺾어버리고 잡초에 물을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피터 그래요? 린치가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예. 그거 좋은 말이네.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준다. 네, 그렇죠. 네. 멋있는 말이네. 그렇죠. 네. 꽃이 이제 아름답게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걸 꺾어버리고 잡초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그 꽃과 같은 주식, 네. 그다음에 그 잡초와 같은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죠? 실적으로 판단할까요? 가격이 아니면 오르는 거죠. 가격. 그냥 네. 주가의 상승률만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해도 네. 못 오르면 잡초. 그렇죠. 네.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제 주가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팩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관 수급 이게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요즘 이제 만드는 전략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기관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주식.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 기관 수급 들어온 액수 나누기 시가총액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최근 한 달 동안에 기관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주식을 한 달 동안 보유하고 파는 전략 이게 상당히 유력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개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산 주식을 사면 그럼 큰일 납니다. 네, 그거는 이제 1억을 빵원으로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급 현황을 보면서 네. 그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을 따라서 사고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도 낫배시기는 한데 기관들이 조금 더 낫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매수하는 거 따르면 큰일 나고요, 그거는. 네, 근데 개인 매도는 뭐 그런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판 주식 사는 거는 괜찮고요. 콘트에서 그런 식으로도 설정을 해가지고 투자할 종목들을 뽑아내나 보군요. 그럼요. 네네. 예. 그래서 하긴 자기가 어떻게 조건 검색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요거는 이제 한 달짜리 전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주식을 사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보유하는 그 전략은 안 먹히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보유하고 파는 거. 이런 거는 지금 괜찮습니다. 최근에 네. 한 달간 내 수급 동향 가지고 앞으로 한 달 이내
이걸 트레이딩 한다고 봐야 될까요? 스윙이라고 봐야 되나? 스윙은 보통 5일 내니까 이제 스윙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뭐 단기 쿼트 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되게 놀랍게도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걸리더라고요. 2달 정도 오르고 다시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관찰을 해가지고 저기 들어오네 하고 마지막 한 달을 같이 먹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유력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여기에 단기 퀀트 투자 전략으로. 그죠. 네. 그렇다면 장기 퀀트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 팔고 처음 경험이 많지 않은 주린이 입장에서는 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다 보니까 역 타이밍 타기도 하고 네. 조금 퀀트 가지고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네. 좀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당연히 뭐 자산 배분 전략들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이제 쉽고 그렇죠.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거래하면 되니까요. 네. 지금 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10월 달에 사서 4월 달에 파는 거?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많이 거래는 안 하니까요, 제가. 네. 거래하는 건 재미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인 전략은 좀 길게 가져가고, 근데 가끔은 이렇게 단기 전략도 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을 12월 마지막 주에 사가지고 1월 첫 주에 팔기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합니다. 네. 네. 돈 되는 건 다 해야죠. 네. 돈 되는 네. 거다. 확률이 높은 건 다 합니다. 네.